안녕하세요. 강원도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은 정했어? 이러한 질문들일 텐데요. 실은 너무나도 막연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꿈틀 프로그램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긍정의 기운을 듬뿍 받으셨으면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생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단순히 직업이 목표가 아닌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틀과 함께 찬찬히 고민하고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우리 청소년이 마주하게 될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모두가 중심을 탁 잡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진로 목표가 아닌, 단순한 직업 목표가 아닌 정말 인생의 목표를 설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꿈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시즌 7에서 이제 8이 됐는데요. 시즌 7도 제가 진행했거든요. 지금 8도 제가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았다. 시즌이 바뀌었는데도 살아남았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시즌 8에도 이렇게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 정말 꿈 같은 시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즌 8의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멘토는요, 메타버스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복이 아주 빨간색으로 멋있고 예쁩니다. 저는 인지과학자라고 소개받았는데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좀 낯설지 않으세요? 낯설죠. 예, 인지과학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 학문인데 저는 마음 중에서도 이 마음이 인터넷 공간, 게임 공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게임을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식집 메뉴판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메뉴판. 분식집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서 4명, 5명 둘러앉아서 뭐 시켜 먹을 때 가끔 있죠. 학원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는지 한번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친구랑 이렇게 둘러앉아요. 그럼 이렇게 메뉴판을 보면서 저걸 물어봐요, 저는.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근데 김밥 먹겠다 그래. 얘는 옆에서 떡볶이 먹자 그래. 그럼 날 뭐 골라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내장탕? 아니면 여기서 쫄면? 돈가스 정도? 돈가스 정도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떡볶이랑 김밥 나왔으니까 돈가스는 좀 나눠 먹기 괜찮겠죠. 근데 내장탕은 뭔가 좀 이게 합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식당에 가면 서구권 사람들은 대부분 나 이거 먹을 거야, 나 이거 먹을 거야 해서 시켜버리고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들 상대가 뭘 먹는지 꼭 물어봐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자기 앞에 놓는 게 아니라 서로 덜어준다라는 약간 관점이 있죠. 너무 다른 걸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좋은 문화일까요? 나쁜 문화일까요? 이게 저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만 시켜도 여러 개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게 보면 이게 배려하고 뭔가 전체의 그림을 합쳐서 완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좋은 문화긴 한데 때로는 이 문화가 굉장히 곤란하게 작용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대학에 가면 한 학기에 몇 번씩 교수님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1대1로. 상담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3학년이 딱 오면 성적표를 딱 보면서 교수님, 저는 이미 학점이 배려버렸습니다. F가 막 써져 있어요.
내가 준 F도 껴 있어요, 그 안에. 굉장히 미안하죠, 마음이. 내가 준 거긴 하지만. 뭐가 늦었는데? 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졸업이 눈앞인데 이 학점이 이 모양이어서 안 되겠다고. 대학생들이 이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1 때 아빠 나 성적이 안 나와. 좋은 대학 가기 이미 늦은 것 같아. 글러버린 것 같아. 근데 또 조카들을 중학생인데 만나게 되면 이모부 저는 이미 좋은 고등학교 가기 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조카 중에 초등학생도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지금부터 얘기를 해요. 삼촌 저는 이미 글렀어요. 저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 가나 중학교 못 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안 글른 걸까 얘가. 계속 점점 애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시켜 먹을 때 친구 거 메뉴 자꾸 보는 거 습관이 있잖아요. 이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거나 살아갈 때도 옆에 친구가 뭐 하는지를 자꾸 신경 쓰는 게 우리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옆에 친구는 공부를 오늘 이만큼 진도 나갔다.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 어느 학원 다니더라. 어느 고등학교 갔다더라. 뭐 꿈 같은 거 적어낼 때 보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뭐 좋은 전문직 직업 막 적고 유명한 사람들 하는 직업. 나는 요거 적을 거 하다가 왠지 이거 적으면 안 될 것 같아. 못 적어내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남을 배려하고 전체 그림 하나의 퍼즐처럼 잘 맞추려고 하는 게 밥 먹을 땐 괜찮은데 각자가 살아가고 꿈을 만들고 직업을 만들 때는 약간 뭔가 저는 퍼즐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너 퍼즐을 이렇게 하나하나 끼워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부, 대학교를 로봇 만드는 걸 배웠어요. 학교 때. 로봇 공학. 왜냐하면 머릿속에 저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태권브이 아세요? 알긴 알죠. 그런 게 옛날에 있었다. 굉장히 격세지감이긴 한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만화를 좋아했어가지고 되게 막연하게 로봇을 만드는데 보면 주인공인을 뒤에 만든 로봇가 김 박사예요. 제 이름이 김상균이에요. 내가 그 김 박사의 자리에 내가 꿰차야 되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또 부모님이 그때 로봇 되면 좋겠다 우리 아들 로봇 공학자 갔어요.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하고. 어떤 공부를 막 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이 됐더니 그때 친구들이 대부분 대기업 들어간 원서 그때는 종이에 썼어요. 지금 인터넷에도 쓰는데 그 당시에 서류를 종이에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대기업 들어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 로봇을 배웠지만 컴퓨터에 관심이 생겨서 혼자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거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 지금 뭐 N으로 시작하는 대규모 게임 회사들 몇 개 있죠. 여러분들 N으로 시작하는 게임 회사들 머릿속에 몇 개 떠오르지 않아요? 넥, N, 넷마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가 그때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게임 회사라는 게 한국에 아예 없을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서울 구석에 있는 어떤 공장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우리는 게임 만드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사람 뽑고 있어요. 4명 뽑고 있는 거예요. 4명. 거기에 지원해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공부도 꽤 했는데 대기업 갈 수 있는데 왜 거길 가냐고. 근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일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을 만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갔습니다. 박사과정 갔더니 선배들이 어느 날 밥 먹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너 교수 되고 싶다면서 왜 국내에서 공부하냐고. 실제 뭐 냉정하게 보면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박사학위를 국내에서 한 분이 극히 적어요. 아직도. 선배님이 말리는 거예요. 네가 내 후배인 건 맞지만은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 너 빨리 미국 가 때려치고. 그래서 제가 미국을 안 간 이유가 그때 이미 결혼을 했었거든요. 제가.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아야죠. 미국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난 사랑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니까 여기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교수가 되긴 됐죠. 그럼 그 친구들, 처음에 대기업을 지원했던 친구들이나 저한테 이 학교 때려치고서 미국에 있는 학교 가라고 했던 선배들이나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하나가 안도입니다, 안도. 안도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아까처럼 김밥 땡땡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딱히 모나지 않은 메뉴를 시켜놔. 그럼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그죠? 내가 먹어봤던 것 중에 시키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름을 알 만한 대기업에 가게 되면 뭐 딱히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도하는 거예요. 실제 그 기업에 가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안도. 근데 또 하나의 가치는 뭐냐면 발견이에요. 발견. 저보다 훨씬 인생을 오래 살았던 분들이 이제 연구한 걸 보게 되면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과연 80, 90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인생에 대한 행복감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되게 단순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예를 들어 교수여서 행복했거나 의사여서 행복했거나 개그맨이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개그맨을 사랑했고 개그맨을 했다. 그러면 만족스러운 삶을 산 겁니다. 교수가 뭐 제 직업군에서 보게 되면 제 친구들, 앞서 대기업 간 친구들보다 월급이 더 많이 그렇지도 않아요. 교수가 S전자, L전자, 제 친구들은 부장, 이사인데 그들보다 급여는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이제 발견이라고 쓴 이유는 저는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대학교 때부터 발견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했던 겁니다.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라 4명짜리 회사면 어때? 게임하는 회사에 갔었고요. 미국을 가야지 교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가족하고의 삶도 굉장히 중요해 알았기 때문에 그 확률이 낮아지더라도 나는 여기도 공부할 거야 라고 선택을 했던 겁니다. 좀 진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재미있는 얘기 해줄래요 이제부터. 여러분 혹시 마인크래프트 하세요? 마크 마크 좀 해본 사람? 한 번은 해봤다 마인크래프트. 와 많이 있네요. 네,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봄에 뇌물을 좀 받았어요. 뇌물. 방송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뇌물로 땅 문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증서라고 써져 있죠. 토지 증서. 와, 토지 증서 심지어 이게 땅도 좀 넓어요. 77평. 제가 하는 집보다 어깨 넓은 땅이에요. 이 땅을 저한테 누가 땅 문서입니다 갖다 줬어요. 근데 이 땅은 뭐 이렇게 춘천이나 서울에 있는 땅은 아니고요. 마인크래프트 안에 있는 땅입니다. 실망하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이제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대구 지역에 있는 저랑 이제 랜선 친구가 한 3년 동안 알고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 연구실에 한번 교수님 보러 오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랜선 친구 만나가지고. 근데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재미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 한 500명 정도가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 큰 땅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이렇게 땅 덩어리를 요만큼 나눠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게임 속 세상처럼 땅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500명이 들어가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에 땅을 한 덩어리 준 거예요. 참 고맙게도 굉장히 좋은 땅, 강가에 인접한 굉장히 요지를 저한테 딱 선물해주고 갔는데 지금 이 땅의 가치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왼쪽 위를 보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카페예요. 우리 여기 카페잖아요. 이 카페에 못지않게 굉장히 멋있고 넓게 잘 지어진 카페가 저 왼쪽 위에 있습니다. 또 오른쪽 위를 보게 되면 다른 장사, 유통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다가 상점을 많이 차렸더라고요. 상점이 쇼핑몰처럼 여러 개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종교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종교. 또 왼쪽 아래를 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예배당이에요. 교회. 그래서 정식으로 주일에 교회도 가겠지만 또 여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이야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이렇게 나라가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정말 이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여기는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이 안에도 화폐가 있어요. 지갑이 있고 은행이 있고 예술하셨던 우리 MC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방송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라디오 채널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11시의 밤, 소니의 뮤직캠프, 레조트의 8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또 방송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카페 주인이 되고 교회 목사님이 되고 묘지 관리인이 되고 라디오 방송인이 되고 은행장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5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여기서 있던 게 게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견이었어요. 제가 이제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디지털 현실, 메타버스를 저는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현실이고 메타버스는 가상의 현실이다. 하지만 가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좀 약간 애매해져요. 가상은 가짜 같기도 하고 뭔가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현실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물리적 현실에 있어요. 메타버스는 뭐냐 하면 이런 세상은 현실적인 현실인데 디지털 현실입니다. 디지털 속 현실. 즉 앞으로 여러분은 이미 그런 공간을 많이 경험하고 있겠지만 저보다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는 이 두 가지 현실을 다 살아가는 시대, 이쪽이 더 커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디지털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실험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그린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스스로 지도를 그려본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평가나 과제로? 지도 그려본 적 있어요, 혹시? 지도. 지도 그려봤군요. 저는 처음에 지도를 그려봤던 기억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숙제로 그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지도를 그린 숙제를 받아가지고 며칠 있다 학교에 숙제를 가져갔더니 거의 모든 친구가 정말 지도를 똑같이 그려왔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지도를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려왔는데 집이 한 5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운데 놔두고 친구 집, 문방구, 아이스크림 가게 이 정도 5개 딱.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지도에는 집과 상점이 10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쉴 때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계속 보고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노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걸 다 그려갔어요. 네, 지도를 뭐 멋있고 맞고 틀리고 떠나왔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저만의 지도를 그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학생이고 앞으로 좀 더 기본적으로 공부할 게 있는 나이대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는지, 나의 삶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있다고 하면 나는 누구를 위한 지도, 누구와 닮은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만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지도를 그렸으면 해요. 근데 나만의 지도를 그리다 보면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옆에 친구들, 저 같은 경우 59명이 그린 지도랑 제 지도가 달랐잖아요. 그럼 자꾸 나를 안 믿게 돼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걸 동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마음은 남에 대한 믿음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거. 옆에 있는 친구를 믿고 부모님 믿고 좋아요, 좋은데 그 마음을 더 키우기보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나를 내가 얼마나 믿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꾸준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 혹시 멀리 여행 갔다 온 기억이 한 며칠 정도까지 갔다 왔을까요? 멀리.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뭐 일주일이나 2주 넘게 여행 갔다 온 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갔다 왔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여행은 되게 신기한 게 비행기나 기차를 타는 순간부터 어디가 그립냐면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그죠? 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산 올라갈 때 보게 되면 빨리 내려가고 싶죠. 내려오고 있는 분이 제일 부러워요. 그죠? 예. 근데 산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공통점은 결국 그 작업이 끝났을 때 나의 도착하는 지점은 출발점이죠. 난 제자리에 와 있어요. 하지만 제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나는 일주일 동안 많은 일상을 받고 3시간 동안 높은 산을 탐험하고 온 거죠.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던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삶을 살 때는 내가 한 달 동안, 2달 동안 뭐 했을 때 나는 옆에 있는 친구가 뭔가 멀리 있는 다른 어딘가에 도착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각자의 속력에 맞춰가지고 걸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몸의 어떤 상태와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꾸준히 걸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몸에 점점 쌓이고 있는 겁니다. 남이 그린 지도 가끔씩 보는 건 괜찮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지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볼만해요. 하지만 그 지도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지도를 참고해서 여러분의 지도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서 꾸준히 걸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균 교수님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강의 쭉 들으면서 예. 아까 그 땅 토지를 받으셨잖아요. 네네. 대체 그 땅은 얼마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그 얘기를 왜 안 해주시는 거? 그거 얼마입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 땅에다 제가 뭘 하냐에 따라 갖고 달라질 텐데 주변에 철도도 깔리고 철도고 딱 이렇게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철도 깔리면 비싼 예, 역세권. 그럼요. 역세권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나중에 그럼 돈으로도 바꿔줍니까? 누가 거기다가 이제 사가지고 만약 광고판 올리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되잖아요. 예, 그럼 돈을 주고 팔 수가 있겠죠, 제가. 괜찮다. 예. 이게 또 저도 이제 아기가 있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 보니까 얘 금전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이 아까 그 지도,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이제 본인의 인생의 지도가 완성이 되셨죠? 아니죠. 아직 완성 안 됐습니까? 제가 나이가 50이고 네. 평균 수명이 100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생을 반 정도 산 거니까 그럼 지도가 반이 완성됐냐? 그거 추정 안 해요, 사실은. 그럼 얼만큼 완성?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갖고 제가 그린 지도만큼의 똑같은 크기의 지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배, 3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멈춰버리는 순간 그냥 이 정도 지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제 지도 크기는 앞으로 얼마나 크거나 멈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50년을 더 살 김상균의 네, 제가 의지해야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그게 사람의 성격상 나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난 덜 갈 것 같다 이런 네.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그린 지도보다 더 큰 지도를 그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이 한 50% 그랬다고 하면 이거에 한 2배 정도는 더 그리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전 이 정도 이뤘으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배고픕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변화가 정말 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한답니다. VUCA. 그래서 요거를 약자로 붙여갖고 뷰카 시대라고 하는데,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정말 복잡한 세상 속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학생들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 후 이거 예측이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뷰카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 4개잖아요. 네. 쉽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자꾸 변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참 미안한 거 우리 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교 가기 평가를 받고 그러면 자꾸 정답이 있는 걸 찾아 쓰는 훈련을 받잖아요. 보기가 4개, 5개 중에 하나 딱 정답인 거. 나머지 오답.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직업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는 시대를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교육은 이렇게 받지만은 우리의 일상이나 앞으로 삶을 바라볼 때 보기 중에도 고르지 않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원중학교 과학 동아리 친구들이 이렇게 왔어요. 저는 오늘 정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네. 정말 단체 티도 맞추고 정말 열의가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교복이랍니다. 그쵸. 이게 그냥 교복이고요. 그래서 뭐 열정적인 아주 교복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오늘 강의를 듣고 나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시간이 되돌아간다면 다른 직업을 하실 의향이 있을지 묻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이 후회하는지를 조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게 했던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를 후회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인지하고 했던 거는 후회 안 해요. 근데 못 해본 게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 개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해봤으면 했던 직업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글을 쓰는 작가,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뭐 공학 전공하고 대학에 있으면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약간 바꿔서 생각했어요. 지금 그냥 하면 안 될까? 인지과학자면서 글 쓰고 드라마 만드는 걸. 그래서 제가 한 5년에 걸쳐갖고 소설 썼던 게 있어요. 그게 소설이 뇌과학에 관련된 소설책이 나오고 실제 드라마도 이제 준비 중입니다. 네. 즉 저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갈 수는 없어요. 단 지금의 삶을 살 수는 있잖아요. 후회되는 것은 지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질문이 약간 이렇게 피해가겠습니다. 일단 뭐 네. 지금 하고 있다. 여러 개 네. 하고 이미 벌려놨다 나는. 네, 이미 벌렸습니다. 소설도 쓰고 있고 작가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 아까 네. 지금의 행복을 사실 찾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지도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테고, 만약에 미래 행복이나 미래 성취를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지도를 그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이 많이 돼서,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게임 연구자니까 이제 게임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게임을 하다 보게 되면 초반에 파밍이라는 걸 좀 하죠. 막 우리끼리 그냥 약간 속어로 노가다 한다라고 하는, 레벨 노가다. 그래서 랩업 하잖아요. 막 랩업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또 할 수 있는 퀘스트나 미션이 있죠. 저한테 대학원 과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공부가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재미있을까 힘들까 하면 힘든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했던 거는 내가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다. 레벨업을 해야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만한 보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랩업을 하나 그냥 필드에 나가면 요만한 무게 가지고서 조그만 괴물들밖에 못 잡거든요. 레벨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레벨업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플레이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아예 안 한다. 이것도 오늘이 너무 힘들죠. 사실 답은 없는데, 오늘의 재밌는 삶과 레벨업을 하기 위한 준비, 두 가지가 본인의 속력에 맞춰갖고 본인이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바른 자세로 네, 정말 경청해 줬던 게 오늘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저한테 좀 새로운 경험이긴 했습니다. 제가 주로 만나시다니 뭐 대학생들, 그리고 주로 집단 강의할 때 보면 50대, 60대 기업 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다가 너무 우리 청소년들, 네. 젊은 친구들 만나 저도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얘기를 어렵고 지루하게 하지 않았나 걱정이 들면서 제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그중에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김상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재밌는 드라마 하나 있었습니다. 25, 21.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네, 거기에 진짜 명대사가 나오는데, 일단 해보는 거지. 해보면 답이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도전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당연하고 걱정되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되지 않은 그 미래를 먼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정답이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저희 꿈틀은 여러분을 무조건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도전하시고요. 결과 나오면 그때 고민하시고,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꿈틀이 응원할게요. 화이팅!